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편이 부푼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아내가 직장 상사와 함께 있는 모습,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 눈물과 배신, 그리고 깊은 삶의 교훈이 담긴 이 이야기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봅시다. 2022년 6월 15일 찌는 듯한 오후, 부산은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 장마철의 태양이 하늘 높이 걸려 도시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기계 소리와 쇠망치 소리만이 가득하던 부산 신항만 산업단지 사이 아래 한 구역이 갑자기 한 남자의 공황에 찬 비명으로 갈라졌다. 경찰이죠. 빨리 신항만 공사 현장으로 와주세요. 4. 그의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긴 식칼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박민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일한 지 몇 달 안 된 건설 노동자였다. 그는 도망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사건의 모든 기력을 빼앗긴 듯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구석에는 한 젊은 여인이 기절해 있었다. 다른 여성 인부들이 그녀를 부축하며 도우려 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민준의 아내였다. 그녀는 현장 인부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비밀이 이토록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강동철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증인들의 겁에 질린 얼굴, 체념한 듯한 민준의 모습, 그리고 반쯤 정신을 차린 수진의 공허한 눈빛, 모든 것이 아직 숨겨진 긴 이야기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강 경감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마른 체구의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나섰다. 접니다, 경감님. 제 이름은 최진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본 것을 떠올리려 애쓰는 동안 몸이 가늘게 떨렸다. 진우는 약 30분 전 우연히 소장 전용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양철 문틈으로 그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안에서 민준의 아내 수진이 김 소장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얇은 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공황에 빠졌다. 그는 민준이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순박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찾아 달려가 더듬거리며 방금 본 것을 전했다. 그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바집 주방으로 빠르게 걸어가 평소 고기를 자를 때 쓰던 큰 식칼을 집어들었다. 진우가 막으려 했지만 민준의 힘은 마치 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듯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고통. 몇 초 후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울음소리, 그리고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막사를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김 소장은 이미 싸늘하게 누워 있었고 수진은 기절했으며 민주는 텅 빈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 경감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명백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살인을 저지른 것. 하지만 민준의 공허한 눈빛에서 그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오랜 상처, 그리고 한때는 너무나 순수했지만 산산조각 나버린 사랑의 이야기. 양철 박사 밖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오후의 태양이 불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민준과 수진에게 그날의 햇빛은 길고 고통스러운 밤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관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막사의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비릿한 피 냄새가 뜨거운 쇠 냄새와 아직 폴리스라인 밖에 모여있는 인부들의 땀 냄새와 뒤섞였다. 아직 밤이 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너무나 암울했다. 마치 태양마저 방금 일어난 비극을 비축이 꺼리는 듯했다. 허름한 공간 한가운데에는 김태환의 시신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평소 거만하고 위험 넘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질려 생명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입고 있던 흰 셔츠는 피로 얼룩진 붉은 천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몸에는 7군데의 자상이 있었고 그중 3개는 왼쪽 가슴을 관통하여 폐와 심장을 직접 찢어 놓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인부들은 입을 막거나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김 소장이 혹독하고
거친 상사로 알려져 있었을지언정 피투성이가 된 시신의 모습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떨리게 만들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쇠기둥에 기댄 채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는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두 손에는 아직 피 묻은 식칼이 쥐어져 있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칼 내려놔요. 민준은 저항 없이 칼을 넘겨주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붉었지만 메말라 있었다. 마치 몇 분 전 폭발한 분노와 함께 모든 기력이 증발해버린 듯 했다. 다른 구석에서 이수진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떴고 시선은 싸늘하게 누워있는 김 소장의 몸에 닿았다.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몸이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에서는 안 돼, 안 돼, 제발이라는 신음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다. 두 명의 여경이 그녀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피비린내 나는 광경의 비통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강동철 경감은 방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역력했다. 그는 오랫동안 형사로 일해왔고 수많은 살인사건을 봐왔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설 때마다 씁쓸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시신과 피 뒤에는 항상 더 길고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피의자 확보하고 아내분도 순찰차로 이송해 현장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강 경감의 지시는 단호했다. 몇몇 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가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막사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저항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경찰차로 이끌려가는 체념한 몸뚱이일 뿐이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인부들은 여전히 속삭였다. 설마 민준이가 그랬을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한 명이 말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랫동안 소갈이하다가 터진 거겠지. 다른 이가 짧게 답했다.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진우는 폴리스 라인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수진과 김 소장을 화장실에서 목격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준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고 이제 한 명은 목숨을 잃고 친구는 중범죄에 연루되었다. 경감님, 제가 아까 신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진우가 수사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찰관은 그의 신원을 기록하고 초기 조사를 위해 막사 옆에 설치된 작은 텐트로 그를 안내했다. 한편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김 소장의 시신 위치, 튄 핏자국의 방향, 문 근처의 발자국까지 기록했다. 이 모든 중요한 단서들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것이다. 강 경감은 잠시 김 소장의 시신 옆에 쪼그려 앉아 자상을 살핀 후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준 쪽을 힐끗 보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엇이 이 순박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 번 찌를 수 있었을까? 마침내 수진이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그녀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 씨,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인부들의 웅성거림에 거의 묻힐 뻔했다.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히 경찰차를 향했다. 저녁 노을이 점점 잦아들고 김 소장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싣고 가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렸다. 인부들은 서서히 흩어졌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여전히 공중에 맴돌았다. 그날 밤 신앙만 공사 현장의 양철 막사는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쏟아진 피, 드러난 비밀, 그리고 뒤바뀐 운명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다. 강 경감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해답은 피 묻은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답은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텅 빈 눈과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눈물 뒤에 있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그는 과거로, 오래된 상처로, 그리고 금이간 사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부산의 밤이 내렸다. 건조한 장마철 바람이 공사장의 먼지를 실어날랐고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인간은 마침내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막사 옆에 급히 세워진 작은 텐트 안, 희미한 형광등이 그 안에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접이식 테이블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2개, 그리고 생수 몇 병이 전부였다.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최진우는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부산의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음에도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여전히 땀이 흘렀고
그의 손은 빈 페트병을 끊임없이 주무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동철 경감이 앉아 안심시키려는 듯 진중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 씨, 우선 심호흡부터 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듣고 싶을 뿐이니까.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시멘트 바닥을 향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감님,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악몽 같아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강 경감은 진우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12시경 인부들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막사안은 후덥지근했고 땀 냄새와 볶은 나물,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소장실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소장 전용 화장실의 양철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헐떡이는 숨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에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약간 벌어진 양철 문틈으로 진우는 안을 엿보았고 순간 피가 멎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아내 이수진이 김태환 소장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있었고 얼굴은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가까웠다. 수진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김 소장의 셔츠는 일부 단추가 풀려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명백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몸이 떨렸고 입이 바싹 말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박하고 조용하며 성실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자. 담배를 나눠 피우고 가끔 시멘트 포대드는 것을 도와주던, 그리고 항상 눈을 반짝이며 어린아들 준서에 대해 이야기하던 민준. 만약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하자 진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민준이 보통 앉아있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민준은 그곳에서 물병의 물을 마시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봤다. 왜 그래? 진우야? 무슨 일이야?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말이 터져나왔다. 내가 봤어. 네 아내 수진 씨 소장님 화장실에 김 소장님이랑 같이 있었어.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손에 있던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물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거짓말 아니야, 민준아. 내가 직접 봤어. 미안하다. 그냥 네가 계속 속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진우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가 앉아있던 나무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 선반으로 빠르게 걸어가 평소 고기를 자를 때 쓰던 큰 식칼을 집어들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다. 민준아, 안 돼. 진정해.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확고했다. 민준아, 후회할 짓 하지 마. 진우는 거의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순식간에 민준은 소장 화장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문이 부서지는 소리, 공황에 찬 비명과 히스테릭한 울음소리, 그리고 몸이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고 무언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진우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텐트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갈라졌다. 경감님,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세게 민준이를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저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강 경감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진우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본 것을 정직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 말에 진우는 침묵했다. 그는 경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마치 오늘 오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 자신이 일조한 것만 같았다. 텐트 밖에서는 장마철 밤바람이 공사장에 먼지를 실어 날랐다. 인부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 경감은 수첩을 닫았다. 당신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현장 증거와 대조할 겁니다. 지금은 가서 쉬세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여전히 떨렸다. 떠나기 전 그는 몇 시간 전 피가 쏟아졌던 막사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오늘 이후로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부산신항만 산업단지에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경찰차의 조명과 길게 펼쳐진 노란색 폴리스 라인은 양철 막사를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 갇힌 작은 섬처럼 보이게 했다. 인부들은 다른 숙소로 보내졌고 현장에는 감식팀과 수사관 그리고 몇몇 경비 인력만 남았다. 비릿한 피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고 건조한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뒤섞였다. 막사 안에서 감식팀은 꼼꼼하게 작업했다. 한 법의관이 이제 흰 천으로 덮인 김태환의 시신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그는 상처를 하나씩 살폈다. 자상은 총 7군데입니다. 그중 3곳은 왼쪽 가슴을 관통하여 심장과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동안 한 경찰관이 소견을 상세히 기록했다. 민준이 쥐고 있던 식칼은 칼날의 길이를 재고 사진을 찍은 후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바닥에 튄 핏자국은 스케치되었고 문 근처의 발자국은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증언과 현실을 맞춰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강동철 경감은 심각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증거상으로 이 사건은 꽤 명백했다.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의 일이 단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동기와 배경은 종종 칼날이 드러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조사가 끝난 후 김 소장의 시신은 구급차에 실렸다. 차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며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막사는 갑자기 고요해졌고 공기 중에 남은 것은 쇠 냄새와 피 냄새뿐이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에 박민주는 앉아 있었다. 그 방은 차가웠고 쇠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창백한 흰 빛을 내뿜는 형광등이 전부였다. 민준의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으며 눈은 붉었다. 몸은 체념한 듯했다. 강 경감이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을 놓으며 말했다. 민준 씨, 물부터 마셔요. 민준은 잠시 쳐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다. 그는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천천히 물을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 경감이 그의 앞에 앉았다. 당신이 찌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알아요. 김태환, 현장 소장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강 경감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질문이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침묵이 방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며 민준에게 시간을 주었다. 마침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쌓인 마음의 짐 때문에 붉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경감님. 한 번은 용서했었습니다. 고향도 떠나고 제 아이까지 두고 전부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또 배신했어요. 그것도 내가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하는 곳에서 내 상사랑.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의 말은 마치 등에서 마침내 떨어진 거대한 바위 같았다. 강 경감은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 기록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질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지친 눈 뒤에는 긴 역사가 있었다.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봐요, 민준 씨. 당신이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제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건 3년 전 서울에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말은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열며 공중에 맴돌았다. 취조실 밖 경찰서는 여전히 분주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도 있었고 현장에서 가져온 새로운 증거를 분석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단 2사람, 이해하려 애쓰는 한 형사와 법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지만 가슴 속 짐을 덜기 위해 아직 꺼내야 할 이야기가 남은 한 젊은 남자만이 있었다. 부산의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취조실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2019년 말 서울. 그날 밤 화려한 도시는 거리에 불빛으로 가득했고 도로는 차들로 붐볐다. 고기 굽는 냄새와 작은 카페에서 풍겨나오는 커피향이 뒤섞였다. 고지대의 서늘한 공기는 사람들의 입김을 옅은 안개처럼 보이게 했다. 그 쉔역 속에서 박민준이라는 순박한 청년의 발걸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운명을 향하고 있었다. 당시 25살이었던 민준은 충남 논산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따라 서울로 왔다. 매일 시멘트를 나르고 벽을 오르고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삶은 정직하고 단순했다. 일하고 되는 대로 먹고 고향의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것, 유흥의 세계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그들의 현장 소장이었던 김태환이 새로운 계약 성공을 축하한다며 모든 인부들을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데려갔다. 번쩍이는 화려한 조명이 달린 높은 건물은 민준을 더욱 주눅들게 했다. VIP 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하게 돌아가는 조명, 그리고 술병으로 가득 찬 테이블에 압도당했다.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시작도 전에 이미 취해 있었다. 민준은 구석에 앉아 캔커피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젊은 여성들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미소는 밝았지만 어딘가 강요된 듯 보였다. 그들은 상냥하게 인사하며 술을 따르고 환호하는 남자들 옆에 앉았다.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음악과 뒤섞여 방 전체가 빙빙 도는 듯했다. 민준은 슬쩍 고개를 돌렸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그녀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미소는 옅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마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다. 한 남자가 그녀를 껴안으려 하자 그녀는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거절했다. 그 눈빛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민주는 질투가 아닌 연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속으로 물었다. 무엇이 이 여자를 이런 곳에 있게 만들었을까? 민준이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앞으로 끌어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오래된 발라드를 선택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능숙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끄럽던 방이 서서히 조용해졌고 몇몇은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 민준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시선은 마치 외로운 두 영혼을 연결하는 듯했다. 노래가 끝나고 민준은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음악과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수진에게 쏠려 있었다.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그는 용기를 냈다. 수진이 빈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갈 때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속삭였다.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놀랐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냅킨의 번호를 적어 말없이 건네주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메시지였지만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민주는 논산에 계신 어머니와 소박한 집을 짓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일터를 벗어난 첫 만남은 몇 주 후에 이루어졌다. 민주는 수진을 길가의 허름한 분식집으로 데려갔다. 수진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봐 어색해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존중하며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다. 그들은 가족, 꿈, 그리고 타지 생활의 고단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마침내 수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나랑 같이 다니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을 유흥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준 남자는 거의 없었다. 밤이 주로 바뀌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려 했었다. 내가 비록 건설 노동자지만 당신이 그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줄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도 깨끗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작은 믿음과 용기가 싹 텄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났다. 서울에서의 소박한 만남은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희생과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훗날 그들을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다. 결정은 쉽지 않았다. 수진이 자신을 올가매던 밤의 세계를 떠날 용기를 내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그녀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빠른 수입을 잃고 업소 사장의 위협에 직면하며 무엇보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그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줄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수지는 작은 자취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준비됐어. 오늘 밤 나 좀 데리러 와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빌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옷가지가 담긴 단출한 가방을 들고 논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긴 여정은 피곤했다. 좁은 좌석과 구불구불한 길. 하지만 피로감 너머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수지는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이번에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새벽녘 그들은 논산에 도착했다. 시골의 공기는 서울의 공해와는 달리 상쾌했다. 민준의 집은 낡은 기와지붕의 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와 그들을 맞았다.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확신한다면, 정직하게만 살면 엄마는 괜찮다. 그 말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첫 며칠은 적응의 연속이었다. 수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짓고 집 뒤 개울에서 빨래하는 법을 배웠다. 손은 금세 거칠어졌지만 매번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먼지투성이로 돌아오는 민준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면 나도 해내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피곤했지만 유흥업소 여성이 아닌 노력하는 아내로서 새로운 만족감을 느꼈다. 소박한 삶은 오히려 진정한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종종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지만 낡은 나무 식탁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만들었다. 밤에는 툇마루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아, 언젠가 여기에 작은 집을 짓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마당도 있고. 민준이 말했다. 수진은 눈물이 어린 채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그 소박한 꿈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는 다른 면도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몇몇 이웃들은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과거를 마을의 규범과 비교하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친절한 척하면서도 도시 여자는 속을 알 수 없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라며 비꼬았다. 수지는 종종 방에 숨어 눈물을 참았다. 민주는 그것을 알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 말은 수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수진이 임신을 한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들의 사랑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증표였다. 민주는 몸이 지쳐도 야근을 자청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 수지는 희망을 품고 뱃속의 아이를 소중히 돌봤다. 그들은 가족과 이웃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파티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기도와 미소가 있었다. 몇 달 뒤 그들은 준서라고 이름 지은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진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야. 내가 약속할게. 당신과 준서를 꼭 지켜줄게. 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기와 함께하는 나날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따랐다. 분유, 기저귀, 병원비 때문에 민준의 수입은 빠듯하게 느껴졌다. 그는 매일 밤 지친 얼굴로 돌아왔지만 수진이 걱정하지 않도록 애써 미소 지었다. 수진은 그의 노력을 보며 불평을 참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초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부담을 덮을 만큼 아직 강했다. 논산에서의 삶은 수진에게 아내와 엄마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종종 이 작은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밤을 마감했다. 툇마루에서 민주는 잠든 준서를 안고 있었고 수지는 그 옆에 앉아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폭풍우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멀리서 인생이 그 약속을 시험할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논산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준서는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명랑한 아이로 자랐다. 하지만 그 밝은 소리 뒤로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분유, 기저귀, 약값은 종종 건설 노동자인 민준의 수입을 훌쩍 넘어섰다. 그가 야근을 해도 임금은 필요에 미치지 못했다. 공사가 중단되어 월급이 밀리는 날에는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수지는 꿋꿋이 버티려 했지만 지갑에 돈은 없고 준서가 배고파 올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준서가 부족할까 버겁나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도 무서워, 수진아. 하지만 방법을 찾을게. 당신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약속이 항상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집 밖에서는 소문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예전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면 이제는 더 노골적이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수진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믿기 힘들어. 특히 민준이가 멀리 일하러 가면 마을 망신시키지나 말라고. 심지어 어떤 이웃은 걱정하는 척하며 준서를 겪는 쳐다보았다. 마치 어머니의 과거가 아이에게 유전될 것이라는 듯이. 수지는 붉어진 눈으로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울었다. 왜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할까? 왜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걸까? 민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힘을 북돋으려 했다. 당신은 변했어, 수진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패배감이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의 혀로부터 아내를 지켜줄 수 없었다. 경제적 압박과 소문이 쌓이자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지는 때로 폭발했다. 당신이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 텐데. 지긋지긋해. 그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퇴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잠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산의 산업단지에서 훨씬 높은 임금을 주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은 반장이 된 오랜 친구가 제안한 것이었다. 민준아, 너도 올래? 월급이 여기 2배는 될 거야. 대신 숙소에서 지내야 하고 가족들이랑은 떨어져 있어야 해. 그날 밤 민준은 수진에게 이야기했다. 수진아, 부산에 일자리가 있는데 월급이 꽤 괜찮아.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가야 해. 당신들은 여기 있고. 수지는 침묵했다. 민준을 떠나보내기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이라면 내가 준서 잘 돌볼게요. 하지만 집에 오는 거 잊지 마요. 너무 오래 혼자 두지 말아요. 몇 주 후 민준은 떠났다. 그는 준서를 꼭 껴안고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밤버스는 공장과 고층 빌딩이 솟은 동쪽의 대도시를 향해 그의 몸을 실었고 추억 가득한 작은 시골 마을을 뒤로했다. 그때부터 수진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홀로 준서를 돌보며 민준 없이 더욱 악랄해진 소문과 맞서야 했다. 밤은 길게 느껴졌고 귀뚜라미 소리는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진은 버티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그녀가 한때 했던 약속을 서서히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민준 없는 날들은 수진에게 느리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그녀는 물을 깃고 밥을 지은 다음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준서를 돌봤다. 아들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를 때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작은 집은 고요해졌다. 민준의 목소리도 퇴근 후에 지친 웃음소리도 없었다. 외로움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민준은 가끔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리움이 묻어났다. 나 잘 있어, 수진아. 다음 달 월급 보내줄게. 준서 잘 보고 있어. 수진은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짧게 대답하며 눈물을 참았다. 전화는 위안을 주었지만 통화가 끝나면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마을의 소문은 더욱 악랄해졌다. 예전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비수를 꽂았다. 어떤 아주머니들은 수진의 귀에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준서가 불쌍하지 저런 엄마를 둬서 커서 따라 배우면 어쩌려고.
심지어 시어머니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다. 침울한 얼굴로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참아야 한다. 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제발 우리 집안 이름에 더 먹칠할 일은 만들지 말아다오. 그 말은 누구의 소문보다도 더 깊이 수진의 마음을 찔렀다. 그런 압박 속에서 불행이 닥쳤다. 어느 날 오후 준서가 고열에 시달렸다. 작은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수진은 겁에 질려 아이를 보건소로 데려갔다. 의사는 폐렴 감염이라며 치료와 약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비용은 꽤 컸다. 의사가 말한 금액에 수진은 머리가 아찔했다.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민준의 송금은 2주 후에나 올 예정이었다. 수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보건소를 나와 기운 없는 준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멀리 있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죄책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렇게 고뇌하던 중 마을 청년 서동진이 다가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접근하곤 했다. 동진은 걱정하는 척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준서 아프다면서? 돈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수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의 떨림을 참으려 했다.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동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줄 걸. 나는 도와줄게. 물론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말이지. 그 말에 수진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서둘러 준서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동진의 말은 창백한 아들의 얼굴과 함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서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숨이 가빠지고 몸은 불덩이 같았다. 수진은 시댁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있는 돈을 조금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가에 홀로 앉아 숨가쁘게 잠든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어머니의 사랑이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는 돈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길, 예전에 이미 버렸던 어두운 길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도시의 불빛, 낯선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녀는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서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는 그냥 네가 낫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고백이자 동시에 정당화처럼 들렸다. 수지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민준과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준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가 지켜온 경계를 허물었다. 그날 밤 집 밖의 귀뚜라미 소리는 심판하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수지는 자신의 믿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과거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흔들렸다. 거의 포기한 마음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가에 오랫동안 앉아 헐떡이며 잠든 준서를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작은 몸, 창백한 얼굴은 수진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찔렀다. 그녀는 가게에 외상을 하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고 전기 요금을 미루는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돈은 그녀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지금은 돈을 보낼 수가 없어. 월급이 2주 후에나 나와.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봐. 수진은 짧게 대답했다. 응. 입술은 떨렸지만 그녀는 준서의 악화된 상태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 멀리 부산에 있는 남편의 짐을 더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서동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오토바이를 집 앞에 세웠다. 네가 돈 필요한 거 알아. 수진아.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의도로 가득했다. 수진은 떨며 그의 말을 저울질했다. 그녀는 동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제안은 도움이라기보다 덫에 가까웠다. 방 안에서 준서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수진은 속삭였다. 알았어. 하지만 날 아프게 하지는 마. 동진은 옅은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수진은 자신을 내주었다.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준서를 치료할 수 있는 돈 뭉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수진은 동진에게서 받은 돈으로 준서를 보건소에 데려갔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서서히 준서의 상태는 좋아졌다. 하지만 회복되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감사함과 후회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 희생이 자신을 구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동진은 더욱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약을 가져다주는 척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들렀다. 그의 눈빛은 더욱 대담해졌고 태도는 더욱 요구적으로 변했다. 수진은 거리를 두려했지만 동진은 항상 상기시켰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제 누가 널 도왔겠어. 그 말에 수진은 무력해졌다. 그녀는 원치 않았던 은혜의 빚에 갇혀버렸다. 오래지 않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몇몇 주민들이 밤늦게 수진의 집에서 나오는 동진을 보았다. 저 젊은 엄마, 남편은 멀리 있는데 웬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네. 한 이웃이 속삭였다. 그 소문은 그녀가 들어왔던 어떤 말보다도 날카로웠다. 이번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명백한 의혹이었다. 그녀가 준서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등 뒤에 꽂히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종종 몰래 울었다. 밤이면 그녀는 준서의 낡은 공책에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편지는 미안함과 고백,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다 쓰고 나면 민준이 정말로 읽게 될까봐 두려워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 편지들은 아궁이에서 장작과 함께 타올라제가 되었고 죄책감만 더욱 쌓여갔다. 거짓말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민준이 전화하면 수지는 명랑하게 들리려 했었다. 우리 잘 지내. 준서도 이제 건강해. 목소리는 밝게 꾸몄지만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 안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날이 갈수록 수지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동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준서가 아팠던 그 밤을 떠올리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동진은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인 길이었고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돌아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녀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너는 또다시 추락했어. 너는 민준을 배신했어. 이 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반박했다. 이 모든 건 네 아들을 위해서야. 준서가 다시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 내면의 싸움은 그녀를 무너뜨렸고 매일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다. 삶의 그 부분은 그녀를 더 멀리 끌고 갈 쓰라린 선택들의 시작이 되었다. 수지는 일단 어두운 문이 열리면 다시 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밖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 그녀의 가족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논산에서 예전에는 조용히 속삭이던 소문이 이제는 동네 가게에서, 정자에서, 심지어 이웃집 마당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 서동진이라는 녀석, 왜 그렇게 밤마다 수진이네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라기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던데. 한 아저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민준이가 불쌍하지. 부산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여기선 아내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니.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수진의 삶에 대해 논평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듯했다. 수진의 시댁 식구들도 결국 듣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의 어머니가 침울한 얼굴로 찾아왔다. 얘야,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동진이가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수진은 얼어붙었다.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민준의 부모님 마음에 자라나 수진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동진은 그 모든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대담해졌다. 예전에는 찾아올 핑계를 찾았다면 이제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그냥 들어왔다. 그는 허락도 없이 식탁에 음식을 놓고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심지어 거실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수진아, 내가 필요 없는 척 하지 마. 너도 이미 내 일부가 됐잖아. 어느 날 밤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에 수진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동진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막았다. 수진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줄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밤은 민준에 대한 죄책감과 동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하나는 이웃들의 혀로 지어졌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든 덫이었다. 한편 부산의 민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몇 번 밤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 받지 않았다. 수진아, 밤에 뭐 하느라 바빠? 평소엔 빨리 받잖아. 한 번은 그가 물었다. 수진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준서가 칭얼거려서 달래고 있었어. 민주는 믿으려 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 담긴 긴 공백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의심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부산에서 일하는 친구가 무심코 마을의 소문을 언급했을 때 더욱 커졌다. 민준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진 씨랑 동진이에 대해 말들이 많더라. 동진이가 내 집에 자주 보인다던데.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놀라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내의 얼굴과 동진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주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다. 수진이는 내 아내야. 약속했잖아. 믿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허약하게 들렸다. 떨쳐내려 할수록 의심은 더욱 강하게 그를 덮쳤다. 부산에서의 민준의 밤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 가슴이 답답한 채로 숙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편 논산에서는 수진이 집구석에 멍하니 앉아 귓가에 맴도는 소문과 뒤섞인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서로 사랑했던 두 마음은 이제 두려움과 의심으로 똑같이 뒤덮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수진의 마음과 민준의 마음 양쪽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남겨진 작은 불씨처럼 그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불길로 번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논산에서 수진의 이름은 하루가 다르게 입방아에 올랐다. 예전에는 등 뒤에서 속삭이는 정도였다면 이제 사람들은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정자에 모인 몇몇 젊은이들은 누가 듣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저 서동진 놈, 이제 아주 대장 노릇하더라. 밤마다 수진이네 집에서 죽치고 앉아있던데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쌀을 사러 준서의 손을 잡고 지나가던 수진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보다 땅바닥이 더 쳐다볼 가치가 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결국 수진의 시부모님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아버지가 침울한 얼굴로 찾아왔다. 얘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사람들 말이 너무 많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민준이가 어떻게 듣겠느냐. 그 말은 이웃들의 소문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은 그저 울며 치마 끝을 쥐어짤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거세지는 폭풍우에 홀로 맞서는 기분이었다. 동진은 더욱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와 거실 의자에 앉았다. 마치 그 집이 자기 것인 양 순진한 준서가 그를 반기는 것이 동진에게는 더 큰 명분이 되었다. 수진아, 내가 필요 없는 척하지 마.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나 없으면 넌 여기서 못 버텨. 그냥 나를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해.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닌 명령처럼 변해 있었다. 수진은 침묵했다. 몸이 떨렸다. 이제는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자기 집 의자에 태연히 앉아있는 그 남자가 두려웠다. 한편 부산의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일터 숙소에서의 긴 밤은 불안감만 키웠다. 그는 고향 친구에게서 들은 소문, 받지 않았던 전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어색한 거리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쌓여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그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수진이는 내 아내야. 약속했잖아. 믿어야 해. 하지만 그 말들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휴대폰 화면 속 작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서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에 가야 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속삭였다. 다음 날 그는 현장 소장에게 휴가를 요청했다. 소장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와야겠습니다. 소장은 창백해 보이는 민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하지만 빨리 돌아와. 현장에 네가 필요해. 민준은 더 말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준은 논산행 버스에 올랐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는 긴 여정은 고문 같았다. 깜빡이는 가로등, 단조로운 버스 엔진 소리,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땀 냄새와 섞인 기름 냄새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의 눈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때로는 사랑스럽게 미소 짓고 때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손은 좌석을 꽉 쥔 채 떨렸다. 그날 밤 논산에서 수진은 다시 동진과 마주하고 있었다. 수진아. 동진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다. 너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이를 믿고 있어. 그러니 이제 와서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 그 말에 수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한때 안전했던 집이 이제는 쇠창살로 변했다고 느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민준을 태운 버스가 논산의 작은 터미널에 들어섰다. 그는 잠을 설쳐 붉어진 눈으로 서둘러 내렸다. 그날 밤 그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동반하는 조용한 시골길을 빠르게 걸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고 동시에 그의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져 조용한 시골길을 갈랐다. 그날 밤 논산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은 가빴다. 마치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가슴에 짐이 더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단출한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는 속삭였다. 마침내 작은 집이 보였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실불이 켜져 있는 것이 민준의 의심을 키웠다. 보통 수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며 불을 껐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동진이었다. 민준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수진아, 착한 척하지 마. 동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들렸다. 나 없으면 넌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네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이어서 수진의 갈라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동진 씨, 제발 강요하지 마요.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제발 저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줘요.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이 뜨거워졌으며 심장이 망치로 맞은 듯했다. 그는 몇 초를 더 기다렸지만 동진이 다시 오만한 어조로 말하자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문을 삐걱 소리가 나도록 세게 밀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분위기를 깨뜨렸다. 동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놀랐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다. 민준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밤늦게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동진은 침착하려 했으며 심지어 비스듬히 웃었다. 진정해, 민준아. 그냥 혼자 있는 사람 위로해주러 온 거야. 너는 부산에 멀리 있고 얘는 혼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어 준 거지.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다가오려 했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있.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막고 잠시 그녀를 쳐다본 후 다시 동진을 노려봤다. 네가 남자라면 밤늦게 남의 아내 집에 앉아 있지 마. 내 명예를 짓밟지 말라고. 동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은 도전적이었다. 명예? 무슨 명예? 이 동네 사람들 다 내가 여기 자주 오는 거 봤어. 다들 내가 수진이를 챙겨준다고 믿고 있다고. 멀리서 일하는 네가 뭘 알아?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고 몸이 떨렸다. 수진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여보, 제발 준서 앞에서 이러지 마. 자고 있단 말이야. 그 말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진난만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긴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밖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몇몇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엿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고 그저 속삭였다. 민준이가 돌아왔네. 오늘 밤에 한바탕 하겠구만. 조촐한 것이란. 세 사람은 서로 마주선 채였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남편, 죄책감에 갇힌 아내, 그리고 오만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남자. 밤 공기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울 불꽃이 튀기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소 조용하던 논산의 그날 밤은 소란으로 들끓었다. 수진의 작은 집은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활짝 열린 문, 안에서 들려오는 긴장된 목소리, 그리고 서로 마주선 세 사람의 그림자는 이웃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 어떤 이는 커튼 뒤에서 엿보았고 어떤 이는 담장에 모여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수군거렸다.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카로운 눈으로 동진을 노려보았다. 수진은 중간에 서서 울며 두 남자가 서로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었다. 동진은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도발했다. 네가 갑자기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었던 건 나야. 수진이를 도운 것도 나고 버티게 해준 것도 나라고.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렸다. 도와, 내 가족을 망가뜨린 거겠지. 동진아. 내가 타지에서 개처럼 고생할 때 넌 기회를 노린 거잖아.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만 방에서 자고 있는 수진과 준서를 생각해 참았다. 수진은 흐느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덫에 걸렸어. 하지만 모든 게 눈앞에서 망가지는 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밖에서 이웃들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서동진 저놈 정말 뻔뻔하네. 민준이가 불쌍하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런 꼴을 보다니. 어떤 이는 오히려 불을 지폈다. 그냥 놔둬. 민준이가 동진이 한 대 쳐야 정신 차리지. 그 목소리들은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민준은 문 쪽을 돌아보며 밖에 모인 사람들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다시 동진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이성을 잃기 전에. 동진은 킬킬거리며 고개를 잠시 숙였다가 조롱 가득한 눈빛으로 되받아쳤다. 내 집? 사람들은 이미 이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있어. 밖에서 하는 소문 못 들었어? 다들 너보다 내가 여기에 더 어울린다고 믿고 있다고. 그 말은 민준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몸이 떨렸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동진도 몸을 긴장시키며 첫 주먹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래.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온 이장님이었다. 그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준과 동진을 떼어놓으려 애썼다. 민준이 진정하게. 이제 막 돌아왔는데 바로 흥분하면 안 돼. 동진이, 자네도 건방지게 굴지 말고. 민준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은 동진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장님, 제 아들이 안에서 자고 있지만 않았어도 오늘 밤 피를 봤을 겁니다. 동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몇몇 남자들이 그를 집 밖으로 끌어냈고 다른 이들은 민준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이제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펼쳐지는 치욕스러운 연극 무대가 되었다. 그날 밤 비록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은 그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준은 배신감을 느꼈고 수지는 죄책감에 짓눌렸으며 동진은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아직 지지 않았다는 듯 냉소적인 미소를 남겼다.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논산마을은 여전히 전날 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동네 가게는 뜨거운 대화로 가득했다. 마치 모두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이었다. 민준, 수진, 동진의 이름이 화제거리가 되었다. 민준이가 제때 돌아왔지. 아니었으면 어젯밤에 누구 하나 죽었을지도 몰라. 한 아저씨가 말했다. 다른 이는 거들었다. 그래도 수진이가 안 됐어. 어젯밤에 얼굴이 새하얗던데. 작은 집안의 분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은 거실 의자에 앉아 침울한 얼굴로 멍하니 있었다. 수진은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말은 없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가끔 방에서 준서가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작은 아이의 세계는 주변의 폭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수진아, 내가 부산에 간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 좁은 숙소에서 자고 되는 대로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 전부 당신과 준서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얻은 게 이거야.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무서웠고 덫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 천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고 싶었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 수지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조용히 손을 뺐다. 그들 사이에 생긴 거리를 암시하는 행동이었다. 한편 동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패배를 느끼지 않았다. 가게에서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수진 곁에 자기 자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준이 잠깐 돌아온 거지. 결국 다시 일하러 가야 하잖아. 두고 보자고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부산에서 받을 임금을 포기하고 집에 더 머물기로 했다. 그는 위태로운 상황에 수진과 준서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압박을 더했다. 모아둔 돈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으며 불씨는 그를 갉아먹었다. 수진은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민준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준서를 사랑으로 돌보며 자신이 변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다. 동진의 얼굴, 그의 말, 그리고 그의 냉소적인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독과 같았다. 마을도 공간을 주지 않았다. 소문은 더 조용해졌지만 계속되었고 상처를 더했다. 어떤 이들은 민준이 어젯밤 잘 참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잔인하게도 아내가 한 번 그러면 고치기 힘들어 라고 말했다. 수지는 그 모든 말을 들었고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다. 가족 내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민준은 자주 침묵했고 자신의 생각에 잠겨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수지는 더 많이 설명할 틈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항상 그들 사이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밤은 거리감 속에서 지나갔다. 민준은 거실에서 잤고 수지는 준서와 함께 방에서 잤다. 동진은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민준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면 수진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의 생각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준서는 종종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밖에서 자? 왜 나랑 안 놀아줘? 그 단순한 질문에 수지는 밤에 몰래 울었다. 그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졌다. 밖에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큰 비극으로 폭발할 시간만을 기다리는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논산에서의 그 후 며칠은 조용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민주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의 존재 또한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수지는 잘못을 만회하려 애쓰며 민준과 준서를 온 마음으로 돌봤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고 모든 미소를 억지스럽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동지는 마침내 자취를 감췄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나타날 용기가 없었지만 여전히 그가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은 수진을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다. 민준 또한 항상 경계하며 동진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불신과 상처로 가득 찬 채 차가워졌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수진은 텐마루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이미 잠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마을을 감쌌다. 오랫동안 그들은 침묵했고 밤의 소리만이 함께했다. 마침내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자신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어. 아직 사랑하고 이 가정이 온전하기를 바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이 상처가 너무 깊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여보, 후회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준서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모든 건 끝이야.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다. 따뜻한 포옹도 달콤한 약속도 없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죄 없는 한 아이를 위해 버티려 애쓰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적어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다. 마을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결혼하면 유혹은 항상 있지만 충실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민준이처럼 진실한 남자도 계속 배신당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야기는 가족이 가난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음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듣는 모든 이에게 경고가 되었다. 동지는 결국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의 이름은 기회가 어떻게 파멸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나쁜 흔적으로만 남았다. 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민주는 아물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리고 준서는 비록 매우려 했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선을 남긴 균열 속에서 자라났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쓰라린 현실로 끝을 맺는다. 충실함은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연약한 기반이며 한번 금이 가면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은 빛도 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버텨낼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것. 특히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기억하길 바란다. 절대로 신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죽는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